먼저 준비된 동영상 두 편 보시고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이라는 이름 하에 저를 초청해 주신 한국일보사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신 동영상은, 첫 번째 동영상은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고요. 두 번째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미사일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제가 그러니까 음성 부분을 제가 빠뜨리고 녹화를 해와서 제대로 효과가 덜 나온 것 같은데요. 두 개 다 첫 번째는 한 200km 날아가서 그 원 길이가 1m짜리인데 200km 날아가서 10cm짜리 그 표대 한가운데를 풀었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400km 이상을 날아가서 태평양 운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3, 4m짜리 표적을 그대로 직격한 동영상입니다. 제가 방산 분야만 일한 지가 만 24년 일을 해왔는데,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방위산업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방산 그러면 비리 그랬습니다. 방산 비리란 말은 거의 일반 명사화 되다시피 했었는데, 근데 2, 3년 지나서 지금은 K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K-팝, K-푸드, K-컬처 이런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한 분야처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산 비리라고 불렸던 분야가 어떻게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 분야처럼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간략하나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의 한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합니다. 국가 분야 중에서 부국과 강병을 동시에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분야는 제가 볼 때는 방산 분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경제부처에 해당하는 산업부나 기재부, 이는 부국을 중점적으로 하지요.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국방부, 각부는 강병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처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연과 방산업체가 하는 방산 분야는 두 영역을 동시에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방위산업의 특징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첨단과학 기술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무기체계는 그 시대에 출현한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각 나라는 자기들이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최대한 반영해서 무기체계로 만들고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방위라고 하는 안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각하고 산업이라고 하는 먹거리 또는 일자리 이렇게 접근하는 시각이 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두 개가 결합된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결합됐느냐? 민간인은 할 수 없지만 향후 15년 내지 20년 후에 국가 공동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국방 R&D를 통해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무기체로 구해서 나라를 지키고 그 기술을 일반 민수화해서 민수시장도 이끌어가고 필요한 경우는 방산수출을 통해서도 국제 방산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 즉 부국과 항복을 동시에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기능적으로 보지 말고 이 역할을 바라볼 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과학기술을, 즉 미래의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인 기술을 민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특별히 선정해서 정말 어려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기술로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또 그 기술로 민수시장에도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첨단 기술의 산실이고 그것이 첨단 기술, 국가과학기술 혁신의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 분야를 그렇게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계시는 민수화된 물건들의 대부분이 국방과학기술 연구하는 도중에 개발되었거나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개발된 기술들입니다. 뭐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거의 매일 아침에 쓰시는 전자레인지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GPS, 핸드폰이건 시계건 거의 모든 기구에 들어가는 GPS도 군사과학 기술의 하나로 개발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향후에 많은 사람들이 안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방산을 바라보는 분들은 혹시 안보 관련해서 구멍이 뚫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방산 분야를 엄청나게 많이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또 산업적으로만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산 수출에 열광을 하지만 만약에 방산 수출이 떨어진다면 또다시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학기술 혁신의 통로로서 방산 분야가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안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메워나가면 되는 것이고 방산 수출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 분야로 통로를 한다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전체 발전 과정을 전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산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8월경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도 만들고 물자 및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래서 방산을 육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 개발의 중심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중점이 돼서 정부가 모든 것을 끌어갔습니다. 그 끌어가는 과정에서 1983년도쯤에 전문화 계열화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방산업체가 집중적으로 자기 분야를 특정해서 기술 개발할 수 있고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90년대, 2000년대에 이르러서 방산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두 단계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유치산업보호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가 커서 스스로 뛸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지원하고 돌봐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 의존했다가 그 과정에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기업들의 성장이 있은 다음에 2006년에 방위사업청을 만듭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을 만든 다음에 전문화 계열화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도입한 것이 방산 분야에도 경쟁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즉 기업 간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때는 조금은 준비가 덜 돼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더더욱 우리 방산 업체의 역량이 커져갑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21년도에는 최초로 방산 수출이 국내 방산 수입을 초과하는 첫 해가 됩니다. 제가 방위사업청 정장으로 작년 6월 말까지 재직을 했었는데 방위사업청의 방산 예산이 1년에 한 17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외국에서 도입하는 예산이 약 5조 원 정도 됩니다. 21년도에 방산 수출액이 72.5억 불이니까 8.5조, 9조 가까이 이르릅니다. 방산 수출액이 방산 수입액을 확실하게 초과합니다. 근데 제 22년도를 다시 구분하는 이유는 22년도에는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방산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행위도 하지만 21년도 초기부터도 전체 방산 역량이 결집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21년도에 나타난 효과를 보고 방산 기업이나 R&D를 하는 모든 사람들도 정말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요. 22년도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전략산업처럼 지정을 하고 그걸 띱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방산 수출액이 약 20조 원에 해당합니다. 제가 저렇게 20조 원에 해당하는 애를 정말 의미 있다고 보는 이유는 제가 17조 원 정도 드는 예산 중에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예산 약 5조 원, 그 다음에 순수하게 R&D나 운영을 위한 돈 한 2조 원, 약 10조 원 정도가 우리 국내 방산업체에 투입이 됩니다. 국내 방산업체에 투입된 돈이 약 2배를 해외에서 수주를 한 겁니다. 방산 수출, 즉 해외 매출액이 국내 매출의 2배를 달성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국방 분야가 소비 분야에서 생산 분야로 전환되었다.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국방 분야가 대부분의 나라, 아니 그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소비 분야입니다. 나라를 지키면 그 목적은 1차적으로 다 달성한 겁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통로로 역할하면 그걸로도 무지하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외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 그건 완전히 생산 분야로 전환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제학적으로도 국방 분야는 전체 사이클에서 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깨버린 것이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국방 분야가 생산 분야로 전환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못합니다. 미국은 투입하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2년을 상당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저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970부터 22년 넘어서 지금까지 정부 정책 자체의 흐름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유지되어 왔고 방위산업은 성장하고 육성되어 왔습니다. 비리라는 말을 듣던 그 시기에도 현장을 지켜온 R&D 연구자와 그 방위산업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현장의 관계자들이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온 성과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위산업 미래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세대 4대 강국안에 들어가 있다고 국정과제 목표로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방산 수출액 20조 원 정도 또 넘어서 저는 올해 200억 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안 넘더라도 내년 한 300억 불 넘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데, 200억 불, 300억 불이 5천억 불 수출하는 국가에서 무슨 의미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보시죠. 국내 방산업체가 수출하는 기업은 15개에서 20개 미만입니다. 그냥 최대 합쳐서 30개 방산업체가 300억 불을 수출한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 수를 제가 산업부 국장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개 정도 되냐? 한 30만 개 되나?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3만 개는 넘지, 그러니까 3만 개는 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기업들 3만 개가 5천억 불, 30개가 300억 불, 30개가 3만 개가 돌리면 1000배, 300억 불에 1000배는 30조 불. 일반 분야에 비해서 아주 엉터리 같은 통계 비교이긴 하지만 방산 분야의 수출 경쟁은 60배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나라의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세계 3대, 4대 강국 간의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을, 첨단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것이 방산 분야 수출액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국제 방산 시장에서 우리 방산이 강국으로 등장하게 된 힘은 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술력입니다. 우리나라 방산 분야 기술력은 지금 한 세계 9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1위는 당연히 다른 데가 도전할 수 없을 수준의 미국이고요.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영국 또는 중국, 5위 6위 영국 또는 중국 들어가고, 6위 정도의 이스라엘이나 들어가고, 7위 일본 정도 들어가고, 영국, 프랑스,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한 9위 정도 됩니다. 중국도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그런데 미국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전혀 코드가 다르고 시장이 다른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여타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은, 일본은 아직은 방산 수출을 나서지 않습니다만,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격차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무기체계로 구현하는 제조업 능력이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방산 분야도 제조업 능력이 세계 2,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제조업 능력이 없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체계의 흠결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아주 좋은 무기체계도 있습니다만, 제조업 능력의 부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눈에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구성이라는 측면, 정확도라는 측면. 우리는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이 결합되어 있는 최고의 강국에 속합니다. 즉 세계 3, 4위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가성비로 나타납니다.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최고 전차가 레오파드 A7이라는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차가 K2 전차입니다. 세계 3대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얘기하고, 레오파드 A7, 그 다음에 K2 전차를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는 해외 수출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레오파드 A7 전차하고 K2 전차가 직접 성능 대결을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노르웨이 시장을 정책인 이유로 인해서 뺏겼습니다만, 성능 대결에서 우리가 앞섰습니다. 그거는 문서상으로 노르웨이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값은 노르웨이 현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독일 전차 2분의 1 이하입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성능은 약간 우수한데 값은 2분의 1 이하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그 밑에 있었던 자국 시장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기체계를 생산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나토에 의존하다 보니까 레오파드 A7을 지금은 변하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약 2대 정도밖에 자본에서 운영하지 않았대요. 그럼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 제품 경쟁력, 여기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산 분야 플레이어는 연구개발자와 그리고 생산하는 방산 기업과 정부가 있습니다. 3자가 플레이어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정부라는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방산 분야는 구매자가 우리나라 정부건 해외 정부건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부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 역할 중에서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압축 성장 모범 국가나 중립 선택 대안은 일반적인 대안하고 똑같습니다만, 이 방산 분야에서 정부 역할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상대국, 해당국이 우리 정부 역할을 보고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무기 체계는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사용합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관련해서는 일관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변동한다면 우리 군도 우리 방산업체 무기체를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출 상대국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 일관적인 유지도 한다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산 분야는 대한민국이 창설에 대해서 1970년 이후에 방산 육성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예의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전환되더라도 방산 육성 정책 효율성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윈윈하는 협상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윈윈하는 협상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현지화 생산입니다. 우리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윈윈한 협상 전략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잘 활용 안 하는데 요새는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현지화 생산을 하게 되면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도입한 이후에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체계를 도입했을 때 정비 능력마저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다른 선진국들의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그거 정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거기에 생산 설비를 갖추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잃기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화 생산에서 거의 시설을 우리 무기체계에 맞게 설비를 하고 또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무기체계 의존성이 우리한테 생깁니다. 20년, 30년은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합니다. 양쪽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윈윈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무기체계 의존성이 생기면서 현지화 시설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과잉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출이 K2 전차구의 폴란드에 1000여 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쓰는 것이 아직 300여 대 정도인데 1000여 대 수출이 발생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대로템의 설비를 3배, 4배 증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1000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1000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잉 설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현재의 생산은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시에 해외에 우리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후속군 소유권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화 생산이 갖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대신에 현재화 생산에서 기술 이전의 수준은 70 내지 80% 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 핵심 기술은 우리가 합니다. 이런 전략을 꾸린 것이 최근 방산 수출 급성장의 큰 요소로 작용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여타 나라별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만 그건 혹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K방산의 흐름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이 3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신종 위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이나 무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나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정책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가 즉시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자국의 안보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나라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겠는가? 이거는 끊임없이 고려할 과제인데, 특히나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체제가 3축 체제입니다. 킬체인, KAMD, KMPR.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보강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한. 더불어서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도 나타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타났습니다만 소형 무인기라든지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도 공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방산 분야가 답을 주지 못하면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신기술의 혁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발된 신기술 중에서는 양자나 AI나 하이퍼파워 레이저나 이런 흐름들이, 또 우주 관련 여러 가지 기술의 흐름들이, 또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흐름들이 현재 우리 운영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접목되지 아니하면 우리 무기체계는 끊임없이 후퇴한, 노후된 그런 무기체계가 될 겁니다. 여기에 추격형 전략하고 선도형 전략의 균형 조합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추격형 전략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건데, 선도형 전략은 100개 중에 두세 개, 많으면 10개 성공하더라도 실패를 무릅쓰고 투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도전적 R&D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4차 혁명 시대에 개발된 기술들이 무기체계로 접목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국민 인식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수출 산업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수출 액수에는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 가능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기체계가 브랜드화로 전환돼야 됩니다. 아직은 가성비, 즉 값도 싸고 정부가 일관되게 지원해 이 모습 가지고 성장을 해왔는데, 대한민국의 K방산 무기체계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믿을 수 있다라는 브랜드화로 전환돼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방사청, 국방부, 대통령실이, 그리고 유관부처가 유기적인 협력체가 구축돼야 됩니다. 그것은 현장 중심적으로 전해야 된다. 이제 좀 쓴소리 하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방위사업청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인식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현장을 뛰게 하는데,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방사 수출은 지속될 거다. 여기에 국방부는 국방 분야를 전체로 컨트롤하는, 거버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대통령실은 타부처와 함께 협업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달라. 이 문제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무기체가 해외에 수출되면 그 무기체에 대해서는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무기체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수출한 방산기업 혼자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 전체가 협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재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의 제언을 드립니다. 국방 R&D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진정한 의미의 가장 깊이 있는 신소재, 신기술, 우리만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국방 R&D를 투입해 주십사.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를 무릅쓰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방 R&D 예산은 보장해 주십사. 미인이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패를 무릅쓰고 해야 됩니다. R&D 예산 자체가 내년에 조금 삭감되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방 분야 R&D는 도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적어도 예산과 제도 측면에서 그걸 보장해 주십사.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위 산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산업 또는 나라를 지키고 무기체계를 만드는 산업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국가과학기술 혁신의 통로로 인정해 주시라.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첨단 산업을 인정해 주시고 지역별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학문적 기반과 가치체계 정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나라가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 제조업 능력, 이건 물적 기반입니다. 거기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 이것이 세계가 가압되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방산시에서 3대, 4대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방 R&D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물적 기반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함과 더불어서 네 번째, 학문적 기반은 절대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 학문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데일리 오퍼레이션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미래 신기술의 흐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중립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가공조가 필요한 기술이 뭐다라고 발견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방산이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 인재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방산 인재를 키우는 학문적 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직자를 위한 재교육 과정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20대 초중반에 새로운 쌩쌩한 젊은 인재들이 방산 분야,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첨단 기술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가치체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전쟁을 예방한다는 말은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는데 군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게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은 평화지킴이 산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치체계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분야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할 때에도 살상무기보다는 비살상무기, 대량 살상무기보다는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핵심 무기, 이쪽 분야로 연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야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성립되어서 우리 방산이 발전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한국 방산이 평화지킴이 산업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방산 순전히 무기체계 수출국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키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평화지킴으로서 연구한 연구 결과물들 그리고 우리나라 노하우가 같이 공유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방산 강국이 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방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